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4쪽의 9장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분석을 보시면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고 효율적인 공부에 집중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9장은 공부하지 않으시더라도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그나마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는 홀수 회차에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17회, 19회, 21회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나오다가 그나마 23회 때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나온 적이 없는 그러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낮아요. 예, 하지만은 사회복지법이 실제로 이 재판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해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러한 파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재 결정예 이렇게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9장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예를 나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판례라는 것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입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심제이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다음에 대법원이 있다고 할 때 대법원 판례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사회복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의 사례는 헌재 결정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을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권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헌법소원에 관한 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용 결정이 될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이 탄핵이 인용되느냐 아니면 탄핵이 이제 기각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듯이 일반적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이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용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위헌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헌재 결정도 기속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327쪽 사회복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죠. 지금 이 9장은요,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판례와 결정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관련 판례와 결정예를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향후 새로이 등장하게 될 판례 문제에 대한 응용력, 해석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신청 절차 이행이라고 해서 이 기본재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을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이 됩니다. 판시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따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죠. 공익법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에게 그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결의 요지가 이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 판결의 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관련 기출을 보시면 13회 때 이렇게 나왔죠.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방금 전에 보시면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잘못 그렇게 이제 서술된 적이 있었죠. 자, 두 번째는 이사 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입니다. 결국 이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판시사항입니다.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이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효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와 같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사회 소집 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 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결국 뭐다? 그 결의 역시 무효다. 이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라고 해서 이때 요양이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판시사항입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재보험법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재판이었는데 결론은 뭐다? 이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판결 요지를 보시면 벌써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은 나옵니다. 산재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내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의족은 생내적 신체는 아니죠. 생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는 것인데 의족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장착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해석에서 뭐라고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생내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제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지금 이 판결 이 문장 하나하나가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의족의 신체 대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결론, 이제 의족이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즉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죠. 이럴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 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 확인입니다. 9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 개요. 이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조항, 이 해당 조항을 우리가 병급조정이라고 하죠. 이것이 기본권에 제한한 입법 한계를 넘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국민연금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법에 급여가 4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는데, 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뭐 노령연금과 뭐 장애연금 이런 식으로 2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것이죠.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결정 요지. 자,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재정의 장기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기보다 일정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벌써 결론은 나왔네요. 그죠? 또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수급자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웠듯이 꼭 반드시 무조건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 소위 뭡니까? 이 개별적 형평성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이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결론, 국민연금법상 병급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329쪽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98 헌마 363 이거는요 예외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결정례가 전부 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만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그 헌법소원입니다. 아마 들으면은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개요. 이 헌법소원 심판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 신체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거죠. 자, 결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자,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죠?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성별 그리고 신체 건강 등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결국 뭐다? 청구인들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 그러므로 이제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관련 기출에 보시면 해당 그 이제 결정례에 대한 기출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여성과 신체 장애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는가? 정답은 2번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 확인입니다. 국어헌마 365인데요. 개요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헌법소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개요. 이 헌법소원 심판은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의 연금보험료 징수 등의 조항이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 1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는 건데요. 결론은 뭐다? 이거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의 근거를 산출 근거로 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 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자, 우리가 이미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배웠습니다. 조세는 반대급부 성격이 없고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면, 특히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만큼 나중에 이제 보험급여의 액수는 보통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이요. 국민연금법이 연금보험료의 강제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연금보험료의 강제 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건 아니죠.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로서 소득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 징수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즉 개별적 형평성만을 따지는 건 아니죠. 사회적 적절성도 따지는 거죠. 그러므로 고소득자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소득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국민연금보험료의 강제 징수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야, 이 문장이 4번이나 나왔네요. 그죠? 시험에 9회, 11회, 13회, 17회.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 제도는 상호 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 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른바 수직적 재분배죠. 그 다음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세대 간 재분배죠.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정례를 읽어보면은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자연스러운 복습도 이루어집니다. 자, 4번째입니다. 국민연금 제6조 가입 대상 등의 위헌 확인인데요. 국민연금의 제6조, 즉 가입 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 원칙 및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정 요지, 결국 다 위헌이 아니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합니다. 또한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이때 청구인들이 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 이것은 뭐냐면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 제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인이 국민연금제도의 그 가입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헌 확인에 대한 이 결정례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이 나오네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즉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위헌 확인입니다. 개요입니다. 이 헌재 결정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임의 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정 요지입니다. 결국 법률 조항은 위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의 48조 3항 보험료 체납 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거부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없다. 또한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즉 보험료 조항인데요. 이 자체가 과도한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거나 그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은 보험료의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니까 의무가입이죠. 의무가입과 임의해지 금지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회보험료의 강제 징수라든지 강제 가입, 의무 가입 이런 것들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또 행복 추구권을 전부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보험료가 체납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험급여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헌법상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 소원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이 헌법소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관한 규정이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른바 그 법률에서 규정된 사업장은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한 이제 결정 요지를 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그 이미 1장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 또는 시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의 하나였죠. 계약 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국가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다. 따라서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가 일정 범위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용부담금 규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없이 부과하고 있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고용부담금 제도의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부담금의 부담 기초액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부담금이라면 사업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헌법상 요구되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법익의 균형성을 크게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거 전부 위헌도 아니고요.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7번째 결정리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헌을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동권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쪽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과거에 이 헌법소원을 이제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개요를 보면요.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부작위. 부작위라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부작위라고 하죠. 보건복지부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 근데 이것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소위 이제 부작위죠. 부작위라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결정 요지를 보면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 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벌써 뭐 느낌은 오죠. 나아가 헌법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 1장에서 사회권의 그 성격을 공부할 때 이른바 뭐 프로그램 규정설, 그다음에 뭐 법적 권리설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적어도 이제 구체적인 권리설은 이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결론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네, 8번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2항 등의 위헌 소원입니다. 자, 이 헌재 결정리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다룹니다. 이것은 17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정 요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거 배웠죠. 위 법률 조항과 같은 조 제3장 제1호는 결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23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관한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 조항들, 그리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으로서 통상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임대 수입이 있는 건물이나 주식 등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이 속할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므로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 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해석에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헷갈릴 이유가 없다.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33쪽의 9번째 결정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관한 위헌 확인입니다. 자, 23조 이제 보시면 지금 관련해서 이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규칙까지 들어가는데요. 시행규칙은 이제 법률이 아니고 명령이죠. 이 헌재 결정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5호, 즉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급여 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다룬다. 우리가 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소위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행정 절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수급 빈곤층 내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정 요지를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5조 1항 5호는 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따라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 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요를 읽어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규 제정과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아까 저상버스 도입도 부작인데 여기도 이제 그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지금 마련하지 않은 건 부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 공무원과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그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당히 읽어보면 설득력은 있는데요. 결정 요지는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건데요. 결정 요지를 읽어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보건휴양, 안전후생, 기타 능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이를 위한 법령, 규칙 등 세부 기준의 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조항 어디에도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것이 결정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결정의 마지막입니다. 구의료보험법 제41조 7항 등의 위헌소원입니다. 이 헌재 결정예는 체납보험료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의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는데요. 결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결정 요지 읽어봅니다. 334쪽입니다. 만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자명하다, 그죠? 그리고 소득재산이 많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자일수록 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재산권 등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이런 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이 법률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은 335쪽 OX, OS에 제가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공감수험서 사회복지법제론 기본서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교시부터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 법제론이라는 것은 3교시의 마지막 영역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영상 강의까지 다 보신 거죠. 아이고, 정말 이게 분량이 많은데요. 정말로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 공감수험서, 공동체 출판사의 공감수험서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의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영상 강의는 기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이나 기출문제집에 대한 영상 강의는 별도로 없는데요. 요약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최소한 정책론과 법제론 같은 경우는 따라오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만 가지고 1급 시험 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라는 것이 저의 이제 그 부탁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까먹지 않고 소위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앞두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핵심 요약집, 공감 핵심 요약집으로 이제 8영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감 시리즈 총 이제 10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본서 8권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요약집으로 공부를 쭉 하시면은 1급 시험에 합격하시게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1급 자격증을 따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사실은 다수의 수험생들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다. 몇 년째 지금 합격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봤는데요. 왕도는 없습니다. 성실성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의 학습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급 합격을 하시고 걸어가시게 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그 길에 영원한 행복과 건승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